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중부 사령부를 지휘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대장이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은 이란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란이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미국은 막판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전면전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중동의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한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란이 언제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every possibility, just as we did in advance of April 13th when Iran attacked Israel. 그러면서도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요르단 고위관리가 20년 만에 이란을 공식 방문해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은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할 당시 미국과 영국의 격추 작전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איראן ועושי דברה מבקשים להקיף אותנו בטבעת חנק של טרור בשבע חזיתות. התוקפנות הגלויה שלהם אינה יודעת שובע. 특히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이스라엘군이 작성한 시나리오도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대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수백 발의 로켓으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레바논 접경 넘어 깊숙한 지역의 민간 시설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주민이 예루살렘과 남부 지역으로 대피해 호텔이나 학교, 텐트 시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전기나 상수도 공급, 통신망도 길게는 며칠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주택이나 건물 방공호에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을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외교부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여행경보 3단계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강인선 2차관을 주재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보호 대책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출국을 권고하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며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위대는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곳곳이 다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량이 불타오르고 앰뷸런스도 공격을 피하지 못합니다. 성난 시위대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공직 30% 할당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시위는 대법원이 할당 비율을 대폭 축소하면서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위 희생자에 대한 총리 사과와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시위가 재개된 겁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일요일 하루에만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আমার সামনে দেখি 5টা লাশ আসছে এরকম ছেলের দেখি মাথায় বুলেট এই জায়গা থেকে মাংস উঠে গেছে মানে আমি ভাবতে পারি না যে আমার দেশে এরকম মানে যুদ্ধ আমার নিজেদের মানুষের মধ্যে দেখতে হবে. 시위대는 세금과 공과금을 내지 않고 동맹 파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도 다시 인터넷 사용을 막고 무기한 통행 금지를 선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সরকার এবং আদালতের মধ্য দিয়ে
আজকে সমর্থনের মধ্য দিয়ে কিন্তু আজকে সমাপ্তি ঘটেছে। এরপরেও যদি কোনো দাবি থাকে মাননীয় প্রধানমন্ত্রী 지난 1월 야당이 불참한 반쪽 대선으로 5번째 집권에 성공한 하시나 총리는 야당이 시위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정부와 총리 퇴진을 고수하고 있는 시위대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사회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진압에 애를 먹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물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회사에 볼일 보러 갔다가 8시 반쯤에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조금 가니까 이제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역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나일론 섬유에 불이 붙으며 한때 진압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 다른 건물로 연소 확대를 방지했고 이제 그 창고 안에는 나일론 원단이 70톤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6층짜리 병원 건물에서도 불이 나 2시간가량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경비원이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오금동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말이라 공장이 비어있던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공장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이 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오후 2시 임시회 첫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본회의는 앞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여야 이견으로 한 차례 채택이 보류됐던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그제 0시 기준으로 7월 임시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으로 종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내정자 추인 여부를 논의하는 등 후속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총 개최 계획을 공지했고 의총에선 김 내정자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책위의장 인선 안건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지만 정점식 전임 의장 유임을 주장했던 친윤계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기획부총장 등 추가 인선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정책위원 총회를 열고 두 법안과 함께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국법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간호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격 조영재가 오늘 파리올림픽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조영재는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속사관총 본선에서 586점을 쏴 전체 29명 가운데 4위를 기록해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국 사격은 현재까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조영재가 메달을 추가하면 2012 런던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얻게 됩니다. 경기에 함께 나선 송종호는 17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무산됐고 사격 여자 스케이트 본선 2일차에 나선 장국희도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센강의 수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혼성 계주 대표팀이 경기를 하루 앞두고 기권했습니다. 벨기에 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자부 개인전에 참가했던 혼성 계주 선수 한 명이 병이 나 기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의 몸 상태를 정확히 밝히진 않은 채 훈련과 경기 일정은 사전에 명확해야 하고 향후 올림픽 철인 3종 경기를 위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찍지 말라,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기자가 질문하자 첫 대답은 찍지 말라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 일관하다 이내 입을 다뭅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했던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동자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2년 정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창, 즉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장례 절차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최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밭일을 하던 농부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네, 정부는 가장 무더운 낮에는 농사를 멈추고 충분하게 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현동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건 주말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밭에 혼자 쓰러진 걸 마을 통장이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체온은 41도씨에 달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 연락이 안 되니까 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이제 통장이 이제 가니까 그 농막 입구에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하고. 앞서 지난 2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도 밭일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도 체온이 41.1도씨에 달했고 호흡과 맥박이 없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40도씨를 넘는 체온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입니다. 경찰도 두 사람 모두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뜨악볕에서 농부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논밭에 나가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산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금융정책당국이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오전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가 4%가량 폭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이번 주 금융시장에 닥칠 변동성을 예측하고 가계부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노조를 만든 1노조인 사무직 노조와 합병합니다. 이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순서와 규모에서 모두 1노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업 25일 만에 협업에 복귀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게릴라 파업 등 장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의 도전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장관 주재로 청년 농업인 등과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 농촌의 청년 유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그동안 고금리를 굉장히 미국이 잘 버텨냈는데 요새 지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산과 고용 모두 줄어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선 이를 두고서 좀 샤메 법칙이 발동된 게 아니냐,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샤메 법칙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샤메 법칙은 이게 미 연방준비제도인 페드의 그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이론입니다. 예. 보통 이제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그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이고요. 이게 사실은 195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가 한 11번 정도가 있었는데 예. 1959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맞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하게 아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7월에도 0.53%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 경제 지표가 수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조정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어떤 지표가 나타났을 때 그 지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정책을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벤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에는 그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이벤트는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보냐면은 사실 이제 고용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 유입이 이제 좀 급속화됐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사실 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실업률 상승이 좀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현재를 일반적인 경제순환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4.3%라고 하는 실업률이 사실 미국 실업률 추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상태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고 페드가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인하를 이제 9월에 하는 것으로 좀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전망까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이벤트 때문에 좀 그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페드도 지표 하나를 보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좀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의 전망이 아마 미국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쯤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할 때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좀 빅스텝 다시 말하면은 100pp 정도, 1%포인트 정도는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급작스럽게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0.25%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그 여파 때문인지 증시 쪽에서도 이제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검은 금요일이라는 명칭까지 붙으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500대 갑부의 자산이
182조 원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이게 아마존 창업자인 우리 제프 베이조스가 15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그 화폐 가치로 치면 20조 7천억 정도 규모가 이제 자산 평가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커지면서 사실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위주로 급락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었는데 인공지능 붐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시장 내에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너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확보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게 나스닥 기술주가 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주가 더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500대 갑부들이 주로 많이 투자했던 기술주에 대한 그 자산 평가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뭐 이번 주에 여러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예상을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럼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앞으로 8월 달하고 앞으로 그 이후에 이제 좀 공표돼야 되는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 관련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건데요. 뭐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가 PM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다음에 뭐 6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8월 6일에 그다음에 8월 경기 낙관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신용 지표도 지금 나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소비자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혼조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하이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소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이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시장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좀 큰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그러니까 부채 이슈도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불확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 보면은 우리의 수출 부분이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제약을 많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워런 버핏이 애플 보유 지분의 절반을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377조 원이다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전에 경기 침체에 좀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사실 애플 주식을 판 것은 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기술주에 대한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게 가장 크고요. 사실 기술주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그 현금을 확보한,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한 부분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융주입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렌 버핏은 어떻게 시장을 예측을 했냐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매업 위주의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한 경우에는 기업 은행의 수익 마진에 굉장히 좀 마이너스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대출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워렌 버핏이 금융주를 판매하고 현금을 확보한 것이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측해서 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투자를 할 때는 거시경제 지표도 네. 잘 살펴보고 그 수치 이면에 있는 그 해석도 참 중요한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투자할 때는 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저희가 또 짚어보겠는데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이걸 여행 관련 상품 소비자 환불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티메프 사태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그 플랫폼에서 사고 나면은 이제 결제를 우리는 그 물건을 판 회사에다가 결제를 하잖아요. 예. 결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랫폼 회사가 결제를 해주는 시기는 뭐냐면은 물건이 전달된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정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는 시간이 아마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산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급 대행 결제 업체라고 하는 피지 업체가 있는데요. 예. 플랫폼 업체랑은 상거래를 하는 플랫폼 업체랑은 다르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데거든요. 네. 여기가 결제 정산을 늦게 해주다 보면은 사실은 여행사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이거를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정부 당국에서 좀 결정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금 환불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좀 여행업계에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지금 해외 직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네. 지금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직구를 하고 나면 동일하게 이제 정산하는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같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상거래 업체랑 그 다음에 피지 업체,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를 생각을 해보면은 쿠팡페이랑 네이버페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사실은 이제 뭐 자본 규제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현금 흐름을 계속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페이를 직접 같이 피지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상거래 업체 자체가 본인들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산해야 될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환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문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이걸 분리하는 작업.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외부 대행 업체에다가 피지를 맡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전자결제랑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입이 되면은 정말 이런 티메프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까요? 이것만 분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분리돼 있는 피지 업체를 누가 이제 감독할 것인가 하는 이슈도 또 되겠죠. 그래서 금융업이면은 금융당국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감독을 할 거고요.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분리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플랫폼 업체들이 전부 다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플랫폼 업체들에도 이제 좀 타격이 되겠죠.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에 대한 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로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네, 도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걸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A씨는 빗속에 차를 몰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비 때문에 너무 그 앞에 이렇게 5m 전방도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라고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사람이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오토바이는 보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받은 주인은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 만에 오토바이를 치웠습니다. 근처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요. 곳곳에 녹이 슬고 손잡이엔 거미줄도 쳐져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까지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이륜차는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6,000에서 7,000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자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치우지 않아 결국 지자체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일정 기간 방치된 경우에 2차례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없애 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내고 폐차하기보다 그냥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오토바이는 범칙금은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빠져 있어요. 폐기 안 하면 어떤 제재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륜차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폐차할 때 돌려주는 제도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난폭하게 몰고 다니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SNS에 활동 영상을 경쟁적으로 자랑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을 조롱하며 도심 집결까지 예고했는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인도 위를 질주합니다. 대형마트 안까지 휘젓고 다니고 운전 도중 점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고개 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입니다. 이들이 서울 도심 집결을 예고하자 경찰이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역 앞입니다. 평소와 달리 곳곳에 경찰관들이 배치됐는데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위험하게 몰고 다니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고와 달리 실제 거리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미성년자가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무모한 운전을 자랑하고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자신도 폭주에 가담하고 싶다는 댓글까지 줄줄이 달렸습니다. 경찰은 적발하는 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2군데 배치돼 있고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 돼 있고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킥보드 무면허일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찌는 듯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이 올여름 최고 기록을 했는데 이 밤 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휴일인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6.2도를 기록하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1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밤낮 없는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강릉은 1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또다시 최장 연속 열대야 일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네, 오늘 습도 높은 더위 속에 소나기까지 내린다고요? 네, 오늘 찜통더위 속에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날이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에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은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 속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강한 볕과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양산 겸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지드래곤 마약 투약은 기정사실화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입건 사흘째 지드래곤은 공개적으로 마약 투약을 부인했지만 출국이 금지됐다. 결국 경찰에 출석한 지드래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수사를 잡고 나오겠습니다. 수사 결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실이 아님에도 확증처럼 퍼져나가는 보도와 악플들로 인해 권지영 씨 개인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50일간 지옥을 경험한 지드래곤은 정의와 평화의 합성어인 저스피스 재단 설립 의사를 밝히며 3억 원을 기부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며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5일 저스피스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이로써 아티스트가 저작권 수익과 기부를 위해 세운 최초의 재단이 됐다. 저스피스 재단은 권주영님의 말씀처럼 예술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드래곤은 앞으로 신규 음원 수익의 1%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저스피스 재단은 저작권 기부 운동을 확산시켜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공익적 활용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약물과 게임 등 청소년의 중독, 청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는 우산이 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음악의 힘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 천재 아티스트의 의지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